1부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마하가 어떤 곳인지, 워렌 버핏이 어떤 역사를 살았는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1부에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요.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그 자체가 어떤 가치 투자의 상징이고 70년 가까이 성공적인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워렌 버핏의 최근 투자, 최근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 있을까요? 최근에 지금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를 한 것들이 대부분 그 TSMC를 팔고 그 일본의 종합상사를 산 것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워렌 버핏 투자하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샀거든요, TSMC를. 근데 그거를 사실은 6개월 만에 그냥 홀랑 팔아버려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아니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에 갔을 때 5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질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TSMC 팔았던데 왜 팔았냐?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가 당신의 마음에 걸린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대만과 내지는 중국이 모종의 어떤 국지전이라도 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리스크는 피하고 싶다. 그래서 TSMC는 팔았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일본에 투자하는 편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종합상사를 많이 산 게 많이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2, 3월에 산 다음에 5, 6월 달에 추가로 더 늘렸더라고요, 지분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대만 줄이고 일본 산 것들은 이 지정학적인 우려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합상사라는 비즈니스 모델 굉장히 독특한 모델이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상사가 잘 없거나 활발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버핏이 상사에 투자를 했는가? 왜냐하면 버핏은 잘 아는 것에 투자하라 이런 철학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버핏이 어떤 관점에서 일본 상사에 투자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사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상사라는 거는요, 그 밑단의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계열사들에게 현금 흐름을 배당 형식으로 받아서 지주회사에서 다시 재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실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지만 예전에는 꼭 그렇지 않았거든요. 버크셔가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워렌 버핏이 투자조합을 운영했던 것을 해산을 하고 내가 이제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가치 투자 관점에서 방직회사를 인수를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방직회사의 업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안 좋을 때 사면 나중에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나 내지는 이제 뭐 외부의 미국 바깥에 이제 공장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70년대, 80년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방직회사의 업황이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을 잘못 디뎠다라는 고백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방직 회사를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어떤 식으로 탈바꿈을 시키냐면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 이익을 위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현금 흐름을 이제 위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인더스트리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처음 인수한 것이 70년대 이제 시즈 캔디라고 해가지고 미국인들이 이제 많이 먹는 초콜릿, 사탕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60년대, 70년대 신라면 먹은 사람들이 어른 돼서도 신라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새우깡 먹은 사람이 어른 돼서도 새우깡 찾는 먹습니다. 것처럼 사람들의 입맛은 안 변하거든요. 시즈 캔디라는 회사는 영속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한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방직 회사는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오히려 시즈 캔디처럼 네브라스카에서 굉장히 큰 이 가구 회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브라스카가 이제 목재나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도 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종합상사의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회사를 창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 종합상사에 아주 익숙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의 재배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재배치, 이 두 가지가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좀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버핏이 에너지 기업의 투자를 좀 지분을 늘렸다고 해요. 버핏이 한번 에너지에 크게 대인 적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2009년도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있었던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에너지가 2014년 이후로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그때 대부분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 지워버리고 실제 에너지 기업들 보유를 거의 안 했었던 게 한 5, 6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다시 화두로 등장을 하고 에너지 기업들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셰일 기업들도 많이 샀고 그리고 일본 종합상사를 매수한 것도 사실상 일본 종합상사의 계열 회사들이 대부분 원자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재 기업들 투자의 일환으로 일본 종합상사를 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버핏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굉장히 남들이 잘 모르고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좀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투자가 최근에 좀 있었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당일로 좀 가보겠습니다. 주주총회 날이 5월 6일이었는데 어떻게 좀 시작됐나요? 공교롭게도 그 주주총회 당일이 찰스 왕세자가 그 즉위를 하는 그 대관식 그날이었어요. 워렌 버핏이 포문을 열게 되는데 옆 나라에서는 이 찰스라는 왕이 이제 새로 대관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찰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그 킹 찰스를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찰리 먼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이제 아주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주주총회가 그 열리는 그 당일날 찰리 먼거가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찰리 먼거는 1924년생이라서 나이로는 이제 100세가 다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예 정말 아프셔서 못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휠체어도 안 타고 건강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워렌 버핏도 1930년생이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는 이제 94세. 정말 언제 아프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점점 참석 인원들이 지금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결국에는 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나오셔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상 버크셔 해서웨이의 계열사 실적만 봐도 미국 경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서 계열사 실적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처음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자기 계열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향후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까는 비관적인 견해로 시작을 하셨네요. 네, 뭐 아주 비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매크로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제 경계적인 말투가 있었던 거죠.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항상 그런 낙관론을 펼쳤던 사람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톤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외신들도 그거를 다 받아 적으면서 워렌 버핏이 생각보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런 것들을 헤드라인으로 뽑아가지고 실시간 전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나를 봤더니 많은 계열사들 중에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철도 회사가 있습니다. 철도 회사. 근데 그 철도 회사가 이번에 이제 물동량이나 이런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Q, 그러니까 이 물량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비재를 운반하는 물동량도 10%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산업재를 운용하는 물동량, 그 다음에 원자재와 내지는 뭐 곡식이나 이런 식량을 운송하는 물동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줄다 보니까 경기 활동이 좀 슬로우다운 하고 있다. 라는 어떤 인상을 받았던 것 같고 하지만 내가 언제 매크로 보고 투자했냐, 나는 전반적인 어떤 산업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매크로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겠다 이렇게 접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사실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워렌 버핏의 매크로 시황관이 조금 보수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시작할 수 있는 자리였죠. 철도 회사의 물동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물류가 좀 줄었다. 그러니까 택배가 적어진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사고 파는 물건 자체가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시황,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팬데믹 초기에만 해도 캐시 is trash라고 해서 현금은 쓰레기다.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어봤자 은행 이자도 안 주고요. 그 당시는 기준금리가 0%였기 때문에 빨리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명제처럼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지금 국채금리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5%를 훌쩍 넘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지금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한 5.4에서 5.5%까지 주는 국채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미국의 국채를 산다라는 거는 변동성은 거진 제로이고요. 위험도 만기까지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는 없는 사실은 투자 수단인데 주식은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위험성이 없는 국채를 사면 5%대 중반 금리를 주는데 무리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해서 현금 보유를 굉장히 좀 늘렸고 그리고 그 현금 중에서도 한 60%를 초단기 국채에 거의 다 몰아넣는 투자를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버핏이 좀 많이 보수적으로 보고 있구나. 나를 찾는 전화가 다시 한번 올 것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두 다 공포에 빠졌을 때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온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 투자의 대부로 유명한 사람인 만큼 기회 내지는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제 버핏의 1분기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시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워렌 버핏 그리고 찰리 먼거가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이 질의응답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이 워렌 버핏의 그 주주총회에 가지 못해도 다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CNBC에서 그 링크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 링크와 이메일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보내면 베키 퀵이라는 CNBC의 간판 앵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쭉 정리를 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뽑아서 현장에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도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즉석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위트 넘치는 어떤 그런 대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 질문 한 5, 60개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한 두세 개 정도는 미성년자한테 배당을 한다라는 또 규칙이 있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좋은 질문을 하도록 미성년자한테 유도를 하는 경제교육의 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시간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쏟아지는지를 외신들이 다 받아 적죠.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제일 기다리고 갔었습니다. 어떤 내용들 좀 오갔나요? 이제 5월 초였기 때문에 그 당시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뱅크런 때문에 중소은행들 파산을 했었던 시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았었어요. 시의적인 질문이 좀 많았군요. 네. 사실 문제는 있다라는 진단을 분명히 하긴 하더라고요. 은행들이 탐욕을 좀 너무 부린 것 같다.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해서는 모종의 조정 과정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이슈가 좀 지나가는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이제 AI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버핏은 아시겠지만 기술주 투자를 거진하지 않지만 애플만큼은 이게 이제 기술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수 소비재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애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대신 사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사이가 안 좋다 내지는 뭐 버핏이 일론 머스크를 싫어한다 막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의 어떤 뭐 지금 뭐 AI나 뭐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아 일론 머스크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희열을 느끼고 내지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다. 찰리와 나는 쉬운 투자를 하고 싶다.
저점에서 투자하는 가치 투자. 우리는 그런 쉬운 투자하면서 돈 벌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듣기 거북하시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라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지만 나와 찰리는 그거보다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겠다. 이 말 자체가 사실 어폐가 좀 있거든요. 이게 절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네, 워렌 그렇죠. 버핏처럼 60년, 70년 동안 그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돈을 잃는 게 아닌데 이거는 진짜 반세기 넘게 성공한 투자자로 살아온 워렌 버핏이니까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버핏한테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기업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답변을 하던가요? 사람은 친구를 만나면서 많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버핏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였던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피다가 버린 시가도 마지막 한 모금이 남아있는 경우는 있는데 나는 그 한 모금을 수취하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사상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현하려고 살아온 게 버핏의 초기 투자였거든요. 30대 한 중반 정도였나? 그때 멍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거의 한 옆집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대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누군가의 소개로 저녁 자리에서 한번 만났는데 한 번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한테 빠져들어 버린 거죠. 정말 이 지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계속적으로 이 상승작용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고 그때까지 버핏은 항상 싼 기업을 사는 거에만 집착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싼 기업이 사실상 사양 산업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싼 기업은 싼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경영자가 굉장히 좀 나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비싸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 거는 이 버핏에게 당신이 싸게 사고 싶은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 훌륭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요. 그래서 당신은 투자 방법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 그때 버핏이 크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싸게 사는 거에만 이제 고착화돼서 생각을 했던 자신의 어떤 투자 패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경험을 먼 거를 만나면서 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워렌 버핏과 또 그의 친구이자 함께 성장한 찰리 멍거 이 두 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매년 주주총회가 혹시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올해는 못 갔지만 내년엔 꼭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 얘기를 하고 이분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자격을 얻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A주가 있고 B주가 있는데 A주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B주는 $400 전후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400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거든요. B주 한 주를 사시면 일단 자격이 나옵니다. 뭐 10주를 사고 100주를 사고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주주총회에 대한 기산일이 3월 초였거든요. 그 사실상 그 전에만 사시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 가보니까 이 주주총회 자체가 축제와 같은 그런 형태라서 뭐 언제 샀는지 언제부터 보유했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보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 잔고 증명서를 떼어갔어요. 영문으로. 네. 그래서 그것과 여권을 같이 데스크가 있는데 거기다 제출을 하면은 목걸이를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걸이를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티켓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러니까 호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직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데 또 쉬어가는 도시에서 한 3-4시간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9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 가격도 한 300만 원
가까이를 지불을 해야 되고, 안전한 지역의 호텔을 예매하시려면 1박 최소 한 50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자고 쓰고 하면서 잡비까지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사실 1인당 500만 원 이상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권해드릴 만한 행사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돈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에 전설적인 투자자이고 훌륭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바자회나 마라톤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는 이제 워렌 버핏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